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투자론 하는 날입니다. 투자론. 부동산 학개론 5주차, 기술응용 5주차 투자론 하는 날이고, 먼저 시크릿 노트를 좀 꺼내볼게요. 시크릿 노트 277쪽, 277로 갑니다. 277. 시크릿 노트 277쪽. 277쪽이네요. 277. 투자론, 이론 총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내용이 지렛대 효과인데, 지렛대는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채를 쓰는 거거든요. 부채를 쓰면 그 위험이 무조건 증가된다. 위험이 무조건 증가되고, 이 위험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금융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채를 쓰면서 금융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부채를 안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채를 쓰면 위험은 무조건 증가되고 그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지렛대 종류입니다. 지렛대 종류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지총저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부등호가 왼쪽 방향이면 정해지렛대예요. 그래서 정해지렛대는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고 부의 지렛대는 반대예요. 그러면 얘는 저당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의 순서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중립적 지렛대 그러면 다 같아요. 하나만 다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전환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환을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은 암만 낮춰도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비율로는 안 되고 뭘 낮춰야 되죠? 이자율,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이자를 낮추면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왔을 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부를 정으로 전환하려면 비율로는 안 되고 이자율 낮춰서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많아져. 그러면 상승합니다. 상승. 부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많아져. 그러면 하락합니다. 하락. 중립적 레버리지는 이것마저도 뭡니까? 그럼 불변한다. 불변한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상승하는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하락하는 지렛대가 부의 지렛대. 이것마저도 같은 지렛대가 중립적 지렛대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방법인데 이게 가장 유명한 건 사실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여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을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들은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한 번 더.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연습만 해놓으세요. 대부 비율을 주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상승분이 빠져요. 내돈 수익 이자만 해주시면 돼요. 내돈 수익 이자. 왜냐하면 대부비를 주면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할 때는 상승분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돈 수익 이자, 내돈 수익 이자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부채 비율. 여러분들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르거든요. 예, 근데 부채 비율 주면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할 때는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가로 열고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저당 수익률 가로 닫고 곱하기 부채 비율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이걸 1번으로, 이걸 2번으로, 이걸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칙 연산 계산할 때는 가로를 제일 먼저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를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빼곱더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빼곱더, 빼곱더. 뭐하고? 빼고. 총에서 저를 뺍니다. 그 다음에 곱해요. 뭘 곱해요? 부채비를 곱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총을 한번 더해줍니다. 그래서 총에서 저 빼는 거 1번, 부채비를 곱하는 거 2번, 총을 다는 거 3번인데 요거 좀 이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부채 비율 나오면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 계산이 제일 쉬워요. 요거는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얻으려면 뭐가 존재하냐면 위험이 잇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수익과 위험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익은 뭘로 측정하냐면 기대 수익률과 평균으로 측정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평균. 참고로 요 기대 수익률 요거 어떻게 구해지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환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요것들의
확률이 뜨고요. 수익률이 떠요. 이걸 갖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더하기 해요.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가중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그러면 비정락의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의 확률하고 수익률하고를 가중평균에 쓰고 구한다. 곱한 다음에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건 원래는 이걸로 측정합니다. 분산표준편차. 분산표준편차로 측정하는데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여러분들 뭐를 측정하는 거죠? 위험 측정하는 겁니다. 위험. 그래서 위에 뭐가 올라가야 되면 위험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일까요? 기대수익률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일까요?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 위에 뭐가 있어야 되면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대수익률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요 세 개는 어쨌든 뭐를 측정하는 거라서? 위험 측정하는 거라서 말수록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방금 제가 변이계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뭘 측정하는 거죠? 위험 측정하는 거죠.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입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계수는 영어로는 이렇게 LQ라고 불러요. LQ인데 얘가 1과 비교를 하거든요.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고요. 작으면 비기반 산업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계수가 입지계수고요. 이건 공식이 중요합니다. 전국의 전산업분의 특정산업 분모로 내려가고 특정 지역의 전산업분의 특정산업 이렇게 해서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전국 전특, 지역 전특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거 앞 시간에 시장론 할 때 연습해 본 적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계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바로 이 상관계수라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일단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1이 있고 그냥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몇 등분하면 보통 2등분해요. 먼저 첫 번째는 1인 경우하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그럼 대답 한번 해볼까? 1인 경우는 효과가 없다, 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긴 한데 플러스는 효과가 작고 있는데 작고 마이너스는 효과가 크고 특히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가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뭐? 플러스 효과 작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효과가 큽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아무 관계 없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관계수가 0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0.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가 되어서 비체계적임을 제로까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당상수라는 게 있고 감채기금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저당상수는 뭐냐면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 상환 방식 이름이 중요합니다. 무슨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쓰는데 이쯤 되면 이제 곧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여러분들이 돈 빌리고 갚을 때 상환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를 쓴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무슨 상환일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만 저당상수를 쓰지 원금 균등일 때는 저당상수를 쓰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특히 좀 기억하셔야 될 게 감채기금계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채기금계수는요. 돈 빌리고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써먹는 공식이 아니고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인데 요즘 출제위원들이 좀 이렇게 너무 이걸 만들기 위해 이렇게 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잘 맞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머리를 특정 금액을 모으기 위해 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 뭐 아무튼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N년 후에 목돈을 모으기 위해 만들기 그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이 얼마냐 얼마씩 불입해 나가면 되느냐 적립해 나가면 되느냐 그거 따질 때 써먹는 공식이 감채기금계수인데 지금이 끝날 때 뭐로 끝난 거 계수 끝난 거 몇 개 지금 보이시죠? 4개 보이시는데 이 4개에서 2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거의 해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수 4개 외워놓으면 2문제가 시험에 꼭 나오면 계수 4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도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예. 한번 해볼까?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 지역의 전산업, 특정산업,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이렇게 해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을 나타내는 개수의 이름은 입지계수. 영어로는 LQ.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기대수익률과 평균이 있는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 이것이 있습니다. 특히 분산과 표준편차는 당일 위험을 측정하는 건데 기대수익률분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 이 개수의 이름, 위험을 나타내는 개수의 이름은 뭐야? 변이계수.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효과가 없고 이때는 효과가 있는데 작고 크고 최대입니다.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작은 경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보는 이 개수 이름은 상관계수입니다.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불입 또는 적립해 나갈 때 써먹는 공식 이름은 뭐다? 감채기금계수. 우리 부동산학에 나오는 4대 계수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긴 합니다만은 마치 요거 4개 정도는 주관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말고 한번 더 할게요.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 이건 입지계수.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으로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이 계수의 이름은 변이계수. 포트폴리오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의 이름은 상관계수. 그러니까 위험은 변이계수고 포트폴리오 효과는 상관계수고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 써먹는 공식은 감채기금계수. 물론 이거 말고도 일시불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급한 계수는 총 4개.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여기다가 4개 더 추가해서 총 8개 계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지금은 4개 계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거 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최근에는 투자 위험의 종류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위험의 종류는 5가지 위험이 있어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그래요. 사는요?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좀 쉬운 것부터 좀 해드릴 건데 여기다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는 현금화입니다. 현금화. 그러니까 현금화가 부동산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 야기되는 위험, 가장 유명한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부금으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부금. 부채를 잘못 썼을 때 야기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정부 정책이 변하는 건요. 법적 위험.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하고 차입자들은 고정이자를 선호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이렇게 화폐 가치 하셔도 되고 구매력 하셔도 됩니다. 이게 떨어지거든요. 누구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하게 되는 위험이 인플레 위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은 뭐가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차입자들이 선호하는 이자율 그러면 무슨 이자율? 고정이자율. 대출자가 선호하는 이자율 그러면 변동이자율. 차고 대변으로 암기합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차입자들이 선호하는 건 고정이자율, 대출기관, 은행이 선호하는 이자율은 변동이자율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상의 위험에는 또다시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시운, 위치라고 해서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는데 수요 공급 상황이 변하는 게 시장위험이고요. 근로자가 파업하거나 영업경비가 변동되는 게 운영위험이고요.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을 위치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은 시장위험이에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이런 것들은 운영위험이에요. 주변 환경이 변하는 걸 위치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방금 소개드리고 있는 시장위험과 운영위험과 위치적 위험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금법인류 5가지 위험 중 어디에 속한다? 사업상의 위험에 속한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사업할 때는 쉬운 위치에 있어야 돼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 할 때? 사업할 땐 찾기 쉬운 위치, 사업할 때 쉬운 위치, 사업할 때 쉬운 위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자 순서 없이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 정책이 변할 때는 사금법인유 중에서 법적 위험. 현금화가 어려운 것은 유동성 위험. 부채를 잘못 썼을 때 금융적 위험. 차입자들이 고정금리 선호하고 대출기관들이 변동금리 선호하는 것은 뭐 때문? 인플레 때문.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 위험. 근로자가 파업하는 거 운영 위험. 주변 환경이 변하는 위치적 위험은 5가지 위험 중 어디에 속한다? 사업상 위험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하나만 맞춰봅시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어떤 문제가 시험에 떴냐면 작년에는 여기서 시험에 떴 게 아니고 금융 쪽에서 시험에 떴거든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못 갚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걸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 그래요. 무슨요? 그건 채무 불이행 위험이고 또 이런 은행에서는 한 가지 위험을 더 부담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갚는 것도 싫어합니다. 만기가 20년이면 몇 년 만에 갚아라? 20년 만에 갚아라. 5년 만에 싹 다 갚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작년에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은행은 못 갚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고 먼저 갚아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못 갚아도 지랄, 먼저 갚아도 지랄. 이렇게 은행은 두 가지를 지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위험이 되는 거야. 이때 먼저 갚는 걸 무슨 위험? 조기 상환 위험. 못 갚는 걸 무슨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그걸 바꿔서 낸 거야. 어떻게 냈냐면 차입자가 정해진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한다. OX. X. 그러니까 안 갚는다는 말이 나오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못 갚는다는 말이 나오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고 갚긴 갚는데 먼저 갚는다는 말이 나와야지 조기 상환 위험입니다. 그럼 그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거보다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게. 예를 들면 절 보시고 부동산은 현금화 할 때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OX. X 이건 금융적 위험이 아니야.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인데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시험장에 가면 이게 마치 맞는 지문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봐.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쉬워 어려워. 맞는 말을 한다니까. 맞는 말을 앞에 실컷 깔아놓고 그것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앞에 맞는 말을 쓰니까 뒤에 약간 실수해도 우리 수험생들이 봐준다? 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몇 개 있는데 5가지 있는데 요거랑 이렇게 교통 정리를 딱딱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할게요. 쉬운 이치는 사금법인 이유 중 사업이고 부채 잘못 쓰는 것 금융. 정부 정책이 변하는 것 법적 위험이고 대출자들이 변동이자를 선호하게 만드는 것 인플레 때문이고 현금화가 어려운 건 유동성 위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총위험입니다. 총위험은 무슨 위험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합인데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 모든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 개별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처럼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의 이름은 무슨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이고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 즉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피할 수 있는 위험의 이름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그리고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익률입니다. 원래 수익률은 3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수익률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상 수익률의 이름은 뭐고요? 기대 수익률입니다. 최소 수익률의 이름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기회비용이 되는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수익률 중에서 우리가 2가지 수익률을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하고 1가지 수익률을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실현 수익률은 사후. 투자를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럼 투자하기 전에도 무슨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이 쓰는 거야, 이걸 안 쓰는 거야, 이걸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만 비교를 하고요. 기대가 클 때 투자합니다. 뭐가 클 때? 기대가 클 때. 기대가 클 때 투자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쓰는 거다, 안 쓰는 거다? 안 쓰는 거다. 그럼 항상 최소한의 보장받아야 되는 수익률이 일면 무슨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이고 얘를 갖다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편하게 들으세요. 무위험률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더해요. 뭐 한다고요? 더 한다고. 위험 할증률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더해요. 더해요. 인플레라는 거 있어요. 그거 더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앞으로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더하기만 해서 구해요. 물론 제가 좀 이따 문제풀이 가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치 상승분은 빼줘요. 요구 수익률은 신나게 더하다가 가치 상승분이라는 걸 빼주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 것은 가치 상승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조건 뭐 더하기? 무위험률 더하기 또 위험 할증률 더하기 또 인플레 더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하기만 외치다가 잠드소서. 요구 수익률은 시중 금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하시고요. 위험 어떻게 할까요?
더하시고 인플레 어떻게 할까요?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묻겠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위험이 커지면 왜 요구수익률이 커지냐면요.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져요.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서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부담하면요. 뭐가 커지는지 아세요? 무협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커져요. 그러면서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요구수익률은 커져요. 왜 커지냐면 요구수익률은 더하기밖에 없으니까요. 무협률 뭐하고? 더하고 위험 할증률 더하고 인플레 더하고 뭐든지 더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구수익률은 더하기로 구한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일로 오세요. 기대수익률이 이렇게 있고 요구수익률이 이렇게 있는데 기대가 큰 건 기대와 요구가 일치한 거예요, 불일치한 거예요? 불일치한 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요구가 크면 기대와 요구가 일치한 거예요, 불일치한 거예요? 예? 불일치한 거죠. 그럼 이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대가 커서 투자를 하든 기대가 작아서 투자를 하지 않든 어쨌든 얘는 기대와 요구가 불일치한 거잖아요. 근데 장기로 가면 언제로? 장기로 가면 이 기대와 요구가 같아져요. 즉 뭐 하게 된다?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다가 불일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 한다? 일치한다. 요 과정을 또 우리는 네 글자로 투자 균형이라고 불러요. 뭐야? 투자 균형.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투자 균형은요. 절대로 요구수익률이 움직여서 투자 균형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누가 움직여서? 얘가 움직여요, 얘가. 이 기대 수익률이 움직여서 투자 균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이 기대가 컸어. 그럼 좀 있으면 기대 수익률은, 자, 대답하세요. 기대 수익률은 점차란 말을 쓸게. 기대 수익률은 점차 뭐 하겠어? 하락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균형으로 가니까. 아니,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 영화의 결말은 마지막에 기대와 요구가 어떻게 돼서 같아져서 투자 균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결말을 아는 영화예요. 근데 누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제가? 기대가, 요구는 안 움직여요. 요구는 stay here. 그 자리에 있고, 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대가 컸을 땐 기대가 점차 뭐해서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고. 맞아요?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뭐해서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그랬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는 좀 있으면 나오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 말 것이고 하락할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기대가 작다고. 근데 마지막에는 같아진다면서. 그럼 좀 있으면 나오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려야 되겠네. 당연히 느낌 맞겠지만 처음 시작이 기대가 크대. 근데 또 기대가 점차 상승하면 균형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X가 되는 거고. 처음 기대가 작았대. 기대가 처음에 작았는데 또 기대가 점차 하락한다고 나오면 영영 균형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것도 X가 되는 겁니다. 기대가 컸을 땐 기대가 점차 하락하여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하여 균형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보수적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요거 지금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분들 수위입니다. 수위. 세로축이 수익이고요. 가로축이 위험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물을 거야. A가 좋아? Z가 좋아? A가 좋아? Z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항상 왼쪽이 좋아요. 항상 어디가 좋아? 왼쪽. 왜 왼쪽이 좋은지 아세요? 같은 값일 때는 위험이 많은 게 작은 게 좋거든. 그래서 A가 Z를 지배한다 그래요. 위험 많은 게 낮은 게 위험 높은 걸 지배한다. 그리고 제가 C가 좋아요? Z가 좋아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항상 위쪽이 좋아요. 항상 위쪽이 좋아요. 그러면 누가요? C가 Z를 지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값일 때는 수익이 많은 게 높은 게 수익이 낮은 걸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누가 지배하나요? 라고 물으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가 얘를 지배하는 구조고 얘가 얘를 지배하는 구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한번 해보면 좋은데 안 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값일 때는 위험이 낮은 게 위험이 높은 걸 지배하고요. 같은 값일 때는 수익이 높은 게 수익이 낮은 걸 지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할 거예요. A가 좋아요? C가 좋아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A가 좋아요? C가 좋아요? 그럼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와 Z는 누가 좋은지 말할 수 있고 C와 Z는 누가 좋은지 말할 수 있지만 A와 C는 누가 좋은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A와 C는 둘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럼 두 개밖에 없겠어. 좋은 게 무수히 많겠어.
우수익 많겠지. 그런 놈들은 이제 집합을 시킬 거라고요. 집합을 시키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점을 집합시킨 걸 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의 이름이 효율적 전선, 그리고요. 영어로는 이 선, 전자가 앞전자를 쓰기 때문에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앞장서 있는 놈들을 원래 프론티어, 파이오니라고 하거든요. 개척자, 뭐 선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됩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상향하고요. 아까 제가 A가 좋댔어요, C가 좋댔어요. 그럼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해야지. 보수적인 애들은 어디에 투자한다? A에 투자를 하겠지. 상대적으로 무슨 수익? 낮은 수익, 낮은 이요. 공격적인 애들은 C에 투자를 하겠지. 상대적으로 뭐야? 높은 수익, 높은 이요. 그럼 보수적인 애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애들은요. 위험 회피도가 좀 상대적으로 작을까요? 클까요? 커요. 근데 공격적인 애들은 높은 수익, 높은 힘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좋아요?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한테 동일한 위험을 던져요. 동일한 위험을 던질 때 보수적과 공격적 중 누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까요? 보수적인 애들입니다. 이거 모르는구나. 보수적인 애들이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요. 공격적인 애들이 무슨 수익을 요구하냐면 낮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직까지 암기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8월 달부터 9월 달, 10월 앞으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는요. 이제는 암기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해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는 끝났어요. 진작에 이해하지. 그런 기회 가능성은 없고 지금부터는 수정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암기해서라도 신명에 들여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돈 주겠대요.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돈 주겠대. 근데 보수적인 애들은 그 번지 점프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보수적인 애들 싫어하지. 걔들은 얼마 줘야 뛰어내리냐면요. 1억은 줘야 뛰어내립니다. 얼마? 1억 줘야. 1억 줘야 번지 점프 한다는 거야. 근데 공격적인 애들은 번지 점프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걔들은 좋아한다니까요. 그동안 높은 수익, 높은 힘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걔들은 얼마만 줘도? 만 원만 줘도 10만 원까지 줄 것도 없어요. 만 원만 줘도 경우에 따라서는 돈 안 줘도 뛰어내립니다. 얘들이 뛰어내린 높이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자. 어디에 대해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고 높고. 잘하셨어요. 높고. 공격적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인 애들은 무슨 수익, 무슨 위험에서 투자를 하던 놈들인데 낮은 수익, 낮은 위험에서 투자를 하던 놈들인데 그건 맞는데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얘가 요구하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무슨 곡선?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기울기 안 볼래요? 기울기. 보수적인 쪽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하고? 바릅니다. 공격적인 쪽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하죠? 완만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보수적 투자자의 모든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보수적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도가 뭐하고? 크고? 얘들은 무슨 수익, 무슨 힘에 투자를 하죠? 여기니까.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얘들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뭐하죠? 높습니다. 이거 충돌 없죠? 예.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하고요? 가파르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공격적 투자들은 높은 수익, 높은 힘에서 투자를 하고 위험 회피도가 작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니까 둘 다 공부하지 마시고 보수적인 애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공격적 투자자들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배운 건 뭐예요? 보수적 투자자인데 얘랑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진짜 많이 나와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봐요.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보수적 예측이라는 건 미래 벌어질 일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예측 한번 해볼까? 수익은 높게 발생될 거야? 낮게 발생될 거야? 낮게 예측하고요. 비용은 조금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높게 예측하는 걸 보수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예측은 미래 벌어질 일을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요. 보수적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도가 큰, 그러니까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를 해오던 놈들이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른 편입니다. 얘들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놈들이라면 보수적 예측 방법은 미래 벌어질 일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수익은 낮게, 가능한 비용은 높게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아예 위험한데 투자를 안 하는 것을 회피라 그래요. 위험하면 높은 할인율 적용합니다.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 보험 수합이 전가예요. 이 전가.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이렇게 흡술 분석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무슨 분석이고 민감도 분석이고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게 흡술 분석입니다. 우리 흡술 분석은요. 분석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나눠서 공부하실 겁니다. 갈게요. 흡술 분석은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추세를 파악하는 거,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오케이? 근데 흡술 분석을 왜 하나요?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미래 예측. 목적 물었는데 과거나 현재까지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꼴랑, 우리 부동산을 통틀어가지고 분석해봐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민감도 분석하고 흡수를 분석하고 정리 안 되신 분들은요. 진짜 공부 안 하신 분들입니다. 아니면 뭐 민법에 너무 치중했거나 개론을 업수 여기고 개론도 잘 못하면서 세법 공부했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아무튼 흡술 분석과 민감도 분석 아직까지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무슨 분석이고 민감도 분석이고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게 흡수율입니다. 흡수율은 뭐를 파악하는 거죠?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흡수율을 따지는 목적은 뭐예요? 미래 예측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민감도 분석이 되면 이거 혹시 흡수율 분석이랑 바꿔서 내진 않았는지 흡수율 분석이 시험에 되면 이거 혹시 민감도 분석을 바꿔서 내진 않았는지 그게 먼저 떠올라요. 먼저 떠오르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요. 나오기만 나오면 맨날 틀려요. 맞다. 흡수율 분석이었지. 맞아. 이거 민감도 분석이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세상 순진한 표정 지으면서 맨날 나올 때마다 틀리십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세상 순진한 표정 지으면서 틀리는 게 옛날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귀여워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좀 지겹네요. 분석 두 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뭐인 경우가 있는데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효과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 효과 작고요. 유사한 방향이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효과 크고 다른 방향이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1이 효과가 최대가 되어서 비체계적임을 제로까지 줄일 수도 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 지역의 전산업, 특정산업에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을 나타내는 이 계수의 이름은요? 입지계수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 작을수록 좋은 계수의 이름은요? 변이계수. 포트폴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는 상관계수.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 써먹는 계수는요? 감채 기금계수. 우리 부동산학의 4대 계수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우리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은 156쪽입니다. 156쪽.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대표 유형 문제 156쪽입니다. 156쪽의 대표 유형 문제. 여기 자기자본 수익률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자기자본 수익률. 요게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가장 유명한 문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 문제집 이렇게 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랑 이렇게 기출 응용 예상 문제집 이렇게 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뭐는 꼭 보시고 한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냐면 대표 유형만이라도 시험 완전 진도 끝나고 나면 근데 여러분들 상당히 이게 우리가 책을 특히 문제집이 특히 심한데 문제집 한번 봤잖아요, 그죠? 또 보기가 좀 싫어요. 또 보기 싫습니다. 한번 봤던 교재를 또 보기가 진짜 좀 싫거든. 근데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뭐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 그지? 그런 분들은요, 제가 수업 중간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시험 막판에 정리용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어요? 기출 응용 예상 문제집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다 보기가 싫어요. 이게 한번 우리가 손이 한번 갔던 체크가 한번 되었던 내용은 그래서 이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필기도 제가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기해봐야 다시 볼 게 별로 없어, 이게. 다시 봐지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예상 대표 유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라도 한번 쭉쭉쭉쭉 보고 마무리 정리하시면 참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쌤들이 문제 만들 때 대표 유형에는 어떤 걸 내겠어요? 출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대표 유형에 넣습니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약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뒤쪽에 배치를 하고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대표형에 넣으니까 대표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때 효과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구하는 거? 자기자본수익을 구하는 거. 잘 들어요. 자기자본수익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으로 풀어요. 뭐라고요?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그런데 부동산 얼마짜리죠? 10억짜리입니까? 근데 첫 번째는요. 타인 자본을 몇 프로만 활용하는 경우? 50%만 활용하는 경우, 그게 기억이고. 두 번째는 타인 자본을 몇 프로? 80% 활용하는 경우, 그거 니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특히 부채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총 10억인데 대부비를 50% 활용할 때는 빚이 얼마? 5억이고, 그럼 내 지분도 5억이겠네. 빚을 80% 활용하는 경우는 부채가 얼마? 8억. 그럼 내 지분은 2억이겠네. 여러분들 요거 쓰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쓰는 시간 정도는 본전 뽑고 남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내 돈 얼마죠 지금? 5억입니다. 맞아요? 예. 번 건 얼마 벌었어요? 5천만 원 벌었습니다. 맞아요? 말로 옮기면 상승분도 풀겠습니다.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상승분이 몇 프로? 5%. 자, 여러분들 제가 5% 빨리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린 적 있죠? 5%는 어떻게 빨리 계산하냐면 암산으로 계산할 때 50%를 먼저 계산해요. 50%가 뭐지? 절반. 그러면 10억의 절반이 얼마지? 5억. 그 결과에서 우리가 계산될 건 50%가 아니라 5%니까 결과값에서 0 하나 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억의 절반 5억, 0 하나 빼면 5천만 원이 상승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자를 뺍니다. 이자를 뺄 때 빌린 돈이 얼마인데? 5억인데 그 중에 또 5%만큼 이자를 요거 또 5%도 한번 연습해 보자. 오늘 5%막 풍년이야 풍년. 여러분 5억에 5% 이거 진짜 암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억에 딱 절반이 얼마야? 2억 5천이지. 맞아요? 0 하나 빼면 얼마? 2,500. 별거 아닌데 5억에 5% 2,500만 원 하면요. 그 저기 중개 실무 나가시면 놀랍니다, 사람들. 천재인가? 막 그래. 응? 8억 4천에 5%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억 4천에 5%입니다. 8억 4천 절반이 얼마지? 4억 2천. 0 하나 빼면 얼마지? 4,200. 그래서 8억 4천에 5%는요. 4,200이다. 그러면 옆 사람들 막 뭐지? 유단자인가? 그러고 엄청 놀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 우리는 딱 절반 때린 다음에 결과값에서 0 하나 뺐을 뿐인데 5%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2,500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숫자 다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다 대고 한번 해봐요.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이니까 얼마죠? 1억이죠. 1억 다 쳐. 1억. 1억 다 쳐. 1억. 1하고 0 두 개짜리 내봐. 빼기 얼마죠? 2,500. 2,500. 나누기 5억. 1억 빼기 2,500 나누기 5억. 계산기에 얼마가 딱 뜨냐면요. 0.15가 뜰 겁니다. 맞아요? 몇 퍼? 15%. 15%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니은입니다.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입니다. 내 돈 얼마? 2억. 수익 얼마? 5천. 상승분도 5천. 근데 얘는 뭐가 달라지냐면 그 이자가 달라집니다. 빌린 돈 얼마인데? 8억인데 8억에 5% 계산합니다. 8억에 5%는요. 절반 얼마? 4억에 하나 빼면 얼마? 4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계산합니다. 6천 나누기 2억을 때리면 되겠네. 6천 나누기 2억. 6천만 원 나누기 2억. 6천만 원 나누기 2억 때리면 요거 계산기에 0.3 뜰 거거든요. 몇 프로? 30%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산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 계산기 두드리는 건 한 번 손에 익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간혹 3천만 원 칠 때 3천만 원을 다 안 치고 3천만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3천만 원 다 치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계산하시면 좀 안 돼. 이게 웬만하면 금액을 다 치는 걸 계산하시니까 중개 실무 나가서 환영받는다 그러더라고. 저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실무 나가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두드릴 때도 금액을 다 쳐서 이렇게 금액을 다 치면서도 빨리 칠 수 있습니다. 연습만 되면.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이렇게 꼭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시험장 갈 때까지 계산기를 안 가져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맞다 그러면서 계산기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그 언제부터요? 작년 11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계산기를 안 가져오기 시작해서 1년을 다 채우고 심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심지어 지난번 나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 특강 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계산기 안 가져오는 분 계셨어요. 2분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묻지. 오늘 좀 늦어. 왜 늦어? 오늘 계산 특강 하는 날이야. 하고 계산 특강을 하는지 알면서 계산기를 안 가져오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참 전혀 고민 없이. 아무튼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답은 0.3, 30%.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1분 안에 꼭 연습 좀 하세요. 예. 참 연습하라고 하면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게 참 마음을 독하게 드셔야 됩니다. 독하게 드셔야 되고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2026년 그 시험 한 80일 정도, 7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 한 공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제일 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진짜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가 똑똑하다는 똑똑하다는 걸 외부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공부 자격증 땄어? 땄어. 얼마 공부했어? 그러면 6개월 공부했어. 뭐 그래요. 작년에도 학원에 있었는데 6개월일 수가 없잖아. 6개월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이렇게 3개월 공부했어. 동차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열심히 공부한 기간은 그거래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기간은 그거고 앞에 그 기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워밍업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학원 왔다 갔다 한 기간이지 공부한 기간이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한테 중개를 맡기잖아요. 의뢰인들이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이 중개를 맡기는 건데 중개 물건은요 보통 평균 뭐 이렇게 몇 억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을 중개를 맡기는데 3개월 공부한 사람한테, 6개월 공부한 사람한테 전 재산을 혹시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의뢰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 생각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전문성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업계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격적인 문턱이 얼마나 낮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공부했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한 3년 했다, 3년. 3년 했고, 특히 마지막에 합격하던 해에 한 3개월 정도는, 한 2개월 정도는 정말 다시 고3 때부터 더 열심히 했어.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이켜 놔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 3년 공부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 신뢰도 좀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 수험생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또 한 분이 내가 그 사람을 작년에 봤거든. 봤는데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옆 사람한테 뭐 물어봤나 봐. 몇 개월 공부했어 하니까 뭐 또 8개월 공부했다 막 그 지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술도 한잔 한 김에 합격자 모임 때 술 마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그 옆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8개월 공부 안 했다고 얘기를 했지. 이 사람 8개월 공부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 내가 내 기억에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 얼굴 벌개지면서 아니다. 내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 건 8개월밖에 안 했다. 쌤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언쟁이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합격자 뭐 하나만 걸리면 내가 다 술토해 버리겠어 내가. 아무튼 빨리 자격증을 딴 게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다. 그게 이렇게 뭐 온라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3개월 만에 했네, 6개월 만에 했네. 불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격증도 잘 활용도 못 해요. 장롱 자격증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근데 공부를 2년, 3년 했고 4년, 5년 이렇게 하셨던 분들 좀 오래 하셨고 자격증이 더 간절했고 마지막에는 정말 다 쏟아 부으신 분들은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잘 견뎌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계가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잘 견뎌내시고 슬기롭게 또 나름 극복을 해내시는데 쉽게 손에 자격증을 얻으신 분들은요. 금방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금방 이렇게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자격증 따신 분들은 나중에 뭐 이렇게 우연찮게 전철에서 만나서 요즘 뭐 하세요? 물어보면 선생님 요즘에 다른 거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왕 공부를 했고
또 이 업에 매력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자격증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뭐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 좀 멋있더라고. 뭐 이렇게 자격증 따서 중개 실무하시면서도 쌤 제가 마지막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때 다시 되돌이켜놔도 그렇게 못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기억에 남는 50일, 60일 될 수 있게끔 한번 남은 기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자격증 끝나고 나서 따고 나서 3개월 만에 했다, 뭐 4개월 만에 했다. 진짜 그런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으면 입을 찢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자꾸 막 이렇게 공부를 실제로 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혹시 그게 내가 개론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벌써 공부한 그걸 좀 속였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나 사실은 이렇게 몇 개월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별거 아닌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이상한 게 거짓말이 더 거짓말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솔직하게 사실은 내 작년에 책은 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커밍아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 공부하는 걸 왜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괜찮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유독 이렇게 재수강하시고 장애를 공부했는데 또 공부하시고 이런 걸 하다가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 우리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쌤들한테 부끄러워서 학원 옮기고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쪽팔려서 내가 떨어짐. 그래서 옮겨갔는데 작년에 같이 옮긴 사람이 또 있고 그래. 어차피 이 바닥 돌고 돌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공부하는 게 뭐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사기 강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닌데 공부하는 게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할 수도 있지. 한번 재조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독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제 남은 기간은 정말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또 2026년은 좀 기억에 남을 여름인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엄청 더웠고 학원에 이제 원래 오시는 분들보다 좀 덜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렇게 자격시험은 고개를 한번 딱 쳐드는 순간 불합격이라고. 끝까지 자기 발끝만 보고 묵묵히 가야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막 어디쯤 왔나 지금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발끝만 보고 묵묵히 걸어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상에 도달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알겠죠? 좀만 더 힘냅시다. 다 덥고 다 지금쯤 되면 초조하고 힘들어요. 근데 요거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분들 반드시 합격하시는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그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하게 안 보이지, 그지? 근데 그 사람들 완전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센스가 좋고 감각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보통 사람들이 거기 중개사 자격증 따서 앉아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여름 거쳤고요. 똑같이 시험 막판에 막 혼란스럽고 공부 안 됐을 건데 그래도 적어도 그거 다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닥친 고난, 힘듦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도 이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정도 고난은 겪으니까요.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계속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번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이 문제는요. 시험지에 쓰는 게 좋아요. 지총저 이렇게. 자, 정의 지렛대는 왼쪽 방향이거든. 그래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정의 지렛대는 지가 커, 총이 커. 지가 커. 맞네? 3번도 한번 보자. 총이 커, 저가 커. 총이 커. 맞네? 부의 지렛대는 반대란 말이야. 부의 지렛대는 반대니까 총이 커, 저가 커. 총이 커, 2번. 부의 지렛대는 총이 커, 저가 커. 맞네? 4번.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을 때 뭐를 썼대? 부채를 썼대. 그러면 위험은 무조건 많다? 증가됩니다. 그래서 4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무조건 증가돼.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나발이고 해야 돼. 뭐라고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나발이고 부채를 비율이 커지는 순간 경기 변동이나 투자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무조건 많다? 증가됩니다. 부채를 쓰는 순간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부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채를 쓰면 위험은 무조건 증가.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부의 레버리지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부의 레버리지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상승하고요. 부의 레버리지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하락하고요. 중립적 레버리지에서는 그것마저도 불변하는 겁니다. 레버리지에서 지총조 비교 한번 해보시고 오른쪽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중요한 게 나왔네.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순간 위험은 무조건 많다. 증가된다. 2번 문제는 뭐가 떴어요? 부채 비율이 떴어요. 그리고 뭘 물었어요? 자기 자본 수익. 자, 잘 들어요. 부채 비율 뜨고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면요. 난이도가 최하입니다. 최하. 일단 공식은 알아야 돼.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가로 열고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저당 수익률 가로 닫고 부채 비율인데 지금부터 저랑 암산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암산으로. 총이 얼마지? 15. 맞아요? 저가 얼마지? 12. 자, 그럼 한번 해보자. 15에서 12 빼면 3. 빼는 걸 첫 번째로 할 거야. 빼고. 3이지. 3에다가 200%를 곱할 건데 잠깐만. 200%가 2예요. 2. 얼마라고요? 2. 그럼 3에다가 뭐를 곱한다? 2를 곱한다. 그럼 얼마지? 6이지. 6인데 마지막에 총을 한 번 더 더해. 총이 아까 얼마였지? 15였지. 그러면 자, 빼곱들을 할 거야. 자, 빼봐. 3. 200% 곱해봐. 6. 15를 더해봐. 2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21%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암산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15에서 13을 빼. 15에서 11을 빼. 3. 3에서 200%를 곱해. 6. 6에다가 15를 한번 더해줘. 21. 빼곱 더 하시면 됩니다. 빼, 곱, 더. 부채 비율 빼곱 더, 부채 비율 빼곱 더. 빼는 거 첫 번째. 곱하는 거 두 번째. 더하는 거 세 번째. 빼, 곱, 더 하시면 됩니다. 정답 2번. 3번. 부의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 전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하고 싶을 때 뭐를 낮추어서는? 부채비를 낮추어서는 전환할 수 없고요. 이자를 낮추면 전환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한 번 더 할게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위험은 무조건 증가. 부채비율은 빼곱됩니다. 15에서 12 빼면 3, 3에서 200% 곱하면 6, 6에서 15를 더하면 21%. 부를 정으로 전환하려면 이자를 낮추면 전환할 수 있고요. 부채비를 낮추어서는 전환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 하나만 3번 문제는 안 풀 겁니다. 3번 문제는 아까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4번 문제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여기 대부비율 나왔을 때 문제가 더 쉽다 그랬습니까? 부채비율 나왔을 때 문제가 더 쉽다 그랬습니까? 부채비율이 더 쉬워요. 압도적으로 부채비율이 쉽습니다. 부채비율이 나왔을 때는요.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무슨 비율이라서 부채비율이라서 요거 뭐로 풀기로 했어? 저랑 빼곱도로 풀기로 했죠. 근데 부채비율 나왔을 때 빼곱도는요. 뭐가 가능하다고 했냐면 암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암산 한번 해볼게요. 얼마에서? 10에서 8을 빼면 얼마야? 2지. 2에다가 부채비율 50%를 곱해. 2에다 50% 곱하면 얼마지? 1이지 뭐. 아니 2의 절반인데 50%. 1이지 뭐. 1에다가 아까 총 얼마야지? 10을 더해. 그럼 이거 얼마? 11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암산된다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10에서 8 빼. 2. 2에다가 50%를 곱해. 1. 1에다가 10을 한 번 더 더해. 11. 오른쪽에 얼마 떠야 돼? 11. 끝났잖아. 안 끝났구나. 끝났어. 근데 대부비율이 떴을 때는요. 이거 대부비율이 떴을 때는 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대부비율이 떴을 때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셔야 됩니다. 내 돈 수익 이자만 하셔야 됩니다. 내 돈 수익 이자.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부비율이 몇 프로다? 50%다. 대부비율이 50%면 내 돈 얼마? 50. 내 돈 50. 수익은 얼마? 10. 수익 10. 이자는 빌린 돈 얼마에? 50에 몇 프로 이자를 내야 됩니다? 8% 이자를 내야 됩니다. 50에 8%. 58%는 얼마냐면 4예요. 얼마? 4. 그래서 6을 50으로 나눠주면 돼. 6을 50으로. 그러면 이거는 12%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주고요? 대부비율 주고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문제는요. 15회 때 뜨고 한 번도 안 떴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떴으니까 참고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부비율 났을 때는 내 돈 수익 이자. 그나마 부채 비율이
그나마 10년 안에는 떴으니까 배꼽더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명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돈 주면서 그중에서 몇 프로 부채 끌어다 썼고 내 집은 얼마다 하면서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하는 게 가장 유명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꼽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